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수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 흐느끼는 소리였다. 여보세요? 수진아? 내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들렸다. 미영아. 겨우 내 이름을 부르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남편이 사고가 났어. 병원에서.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수진이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피할 틈도 없었다고 했다. 수진의 두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도 빈소를 차리는 것도 모두 악몽 같았다. 수진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절을 받을 때도 수진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인형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계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30대 중반의 아들 민수와 30살의 딸 지혜는 장례 절차를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장지 선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나는 수진 곁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장례를 잘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사흘 밤낮에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텅 빈 거실과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수진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르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구나. 정말 같구나. 그제야 남편의 죽음이 실감나는 것 같았다. 나는 며칠간 수진의 집에 머물렀다. 수진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잠들려고 하면 남편 생각이 나서 울고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슬리퍼, 옷장에 걸린 남편의 옷, 세면대에 그대로 있는 남편의 면도기. 모든 것이 그를 기억나게 했고 모든 것이 그가 이제 없다는 걸 상기시켰다. 미영아, 나 어떻게 살아? 수진이 울면서 물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밤에 자려고 하면 옆에 누워있는 게 너무 그리운데. 나는 수진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들 민수와 딸 지혜는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사고 처리에 나섰다. 가해자는 화물차 운전사였고 명백한 신호 위반이었다.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민수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엄마, 이런 사고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대. 지혜도 인터넷을 뒤지며 교통사고 보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처리는 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 권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와 지혜가 보상금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에 묘한 열기가 있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대. 아빠가 아직 50대였고 가장이었으니까 일실수입이 크거든. 민수가 말했다. 오빠, 나도 알아봤는데 비슷한 사례가 5억까지 받은 경우도 있더라. 가해자 측 과실이 100%니까 제대로 받아야 해. 지혜가 거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금액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들도 나름대로 슬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그저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수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수진에게 죽이라도 좀 먹으라고 권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민수와 지혜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 그래도 건강 챙겨야죠. 이제 우리라도 있잖아요라는 말 한마디 하고는 다시 서류 더미로 돌아갔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민수와 지혜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험금이 이미 나왔어. 아빠가 가입한 생명보험이랑 상해보험 합쳐서 2억이야. 민수가 말했다. 가해자 측 보상금은 변호사가 협상 중이라고 했지? 그것도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지혜가 대답했다. 그럼 합쳐서 5억이네.
근데 문제는 민수가 말끝을 흐렸다. 엄마 명의로 다 들어간다는 거지? 지혜가 말했다. 그렇지. 보험금 수익자도 엄마고 보상금도 당연히 엄마 몫이니까.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오빠, 우리 아빠 재산 상속은 이미 받았잖아. 집이랑 예금 합쳐서 우리가 각자 7천만 원씩 받았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야? 보험금이랑 보상금은 따로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민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엄마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그러게. 엄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올 텐데. 저 돈을 엄마 혼자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설마 저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방에서 울고 있는데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오빠 생각은 어때? 지혜가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빠 자식인데. 보험금이든 보상금이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돈이잖아. 당연히 우리도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를 설득하는 거야. 엄마도 우리 형편 알잖아. 내가 전세 대출 있는 것도 알고 너도 결혼 준비하는 거 알고. 맞아. 나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신랑 측에서는 집 마련을 반반 하자고 하거든. 근데 나한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정이 있는 건데 5억을 엄마 혼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천천히 엄마한테 이야기해 봐야지. 일단은 보험금부터 처리하고 보상금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듣고 있던 것을 후회했다.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민수와 지혜는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졌다. 며칠 후 수진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다. 민수가 수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보험금 나온 거 알지? 은행에서 연락 왔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 2억인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그냥 은행에 넣어두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돈은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 아들을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돈이잖아. 우리도 아빠 자식인데 당연히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혜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도 아빠 자식이고 보험금이나 보상금은 상속 재산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개입하고 싶었지만 가족 문제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도 형편이 있잖아. 나는 전세 대출 있고 지혜는 결혼 준비해야 하고. 5억이면 우리 셋이 나눠 가져도 충분하잖아. 5억? 수진이 되물었다. 보험금 2억에 보상금 3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변호사가 그랬잖아. 합치면 5억이야. 엄마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잖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자식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엄마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우리 몫을 받자는 거야. 엄마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잖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3등분 하자는 거지. 엄마 나 지혜.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보험금 2억은 엄마가 6천만 원, 나랑 지혜가 각각 7천만 원씩. 보상금도 나중에 똑같이 나누고. 공평하게? 수진이 되물었다. 내 아빠가 죽은 걸 공평하게 나눈다고?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도 아빠 잃은 거 슬퍼. 근데 슬픔은 슬픔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돈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다. 민수야, 지혜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두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미영 이모, 이건 저희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라고? 너희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 남편 잃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돈 타령을 하고 있어? 이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슬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 어머니가 받을 보험금과 보상금을 너희가 나눠 가지겠다는 게 권리야?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 그래요. 보험금과 보상금도 상속 재산이에요.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밖에 안 됐어. 너희 엄마는 아직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런 어머니한테 지금 도장 찍으라고 할 거야? 도장? 수진이 물었다.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엄마, 보험금 수령하려면 서류에 서명해야 해요. 그리고 저희 계좌로 돈을 보내주셔야 하니까 이체 동의서도 있어요. 수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나는 안 해.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는 건데. 공평? 너희 아버지가 25년 동안 가족 위해 일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돈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법의 문제야. 법? 법이 전부니? 부모 자식 간의 법을 들먹이는 거니? 그럼 엄마는 감정으로 해결할 거야?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해? 너희 형편?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없었잖니. 지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아빠 살아계실 때는 저희가 독립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거고. 독립? 전세금 2천만 원 보태준 게 언제인데? 지혜 대학 등록금 마지막까지 낸 게 누군데? 그건. 지혜가 말끝을 흐렸다. 그건 뭐?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너희 몫을 달라는 거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수진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정말로 5억이면 큰 돈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이 시점에 돈 이야기를 하다니. 엄마, 일주일만 생각해봐. 우리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민수가 말했다.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안 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지혜가 소리쳤다.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권리? 그래, 권리가 중요하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중요하니? 엄마는 그럼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오빠는 전세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들어하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결혼? 결혼이 돈 때문에 못하는 거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혜가 울먹였다. 엄마는 왜 이래요? 제 인생도 있잖아요. 인생? 그래, 내 인생 중요하지. 내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한 거니?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안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워? 그리워하면서 보상금 계산하고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고 있었니? 민수와 지혜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수진이 들었던 것이다. 엄마. 그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나 다 들었어. 너희가 거실에서 5억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는 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 나는 방에서 울고 있었는데 너희는 거실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알았어. 아, 자식들한테 부모는 그냥 돈이구나. 살아있을 때는 도움 주는 사람이고 죽으면 돈 남겨주는 사람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뭔데? 설명해봐. 내 아버지가 죽고 일주일 만에 보상금 계산한 게 뭔데? 저희도 슬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잖아요. 현실?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희 아버지 목숨값이 5억이고 그걸 셋이 나눠 가지면 1인당 1억 6천씩이지. 좋은 계산이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가 계산한 게 그거잖아. 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수진의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가 느껴졌다. 아이들도 잘못한 게 맞지만 어쩌면 그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지혜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하면 다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니? 엄마. 나가. 둘 다 나가. 수진이 말했다. 엄마, 진정해. 나가라고. 당장 나가. 수진이 소리쳤다. 민수와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다. 나는 수진 곁에 남아 있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영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자식들도 나한테 돈만 바라는구나. 수진아, 애들도 아직 어린 거야. 철이 없는 거지. 어려? 민수가 35이야. 지혜가 30이고. 이 나이면 부모 마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민수와 지혜는 수진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준비를 단단히 해온 것 같았다. 민수는 법률 상담을 받아온 서류를 들고 왔고 지혜는 비슷한 사례들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왔다. 엄마, 우리 법률 상담 받아봤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보험금과 보상금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가질 수 없어요. 민수가 말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이거 봐요. 비슷한 사례들이에요. 다들 자식들이 상속받았어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다. 수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이제 서명해 주세요. 민수가 또다시 서류를 내밀었다. 안 해. 엄마. 지혜가 짜증을 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가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니?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몰라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한참을 두 자식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달이야. 2달 동안 너희가 나한테 물어본 게 뭐니? 엄마 괜찮아? 엄마 밥은 먹어? 엄마 잠은 자? 이런 거 물어봤니? 민수와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너희가 나한테 물어본 건 보험금이 얼마냐, 보상금은 언제 나오냐, 그것뿐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밤에 혼자 울고 있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지. 엄마. 지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나 이제 알았어. 자식들한테 부모는 돈이야. 살아있을 때는 용돈 주고 집 사주고 결혼 자금 대주는 사람이고 죽으면 보험금 남겨주는 사람이지. 슬픔? 그런 거 없어. 부모가 죽어도 자식들은 슬퍼하지 않아.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엄마, 우리도 슬펐어요. 민수가 항변했다. 슬펐어? 얼마나? 일주일? 이틀? 하루? 아니면 장례식 끝나고. 집 돌아오는 차 안에서 끝났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지혜가 말했다. 그래, 다르지. 나는 밤마다 울고 너희 아버지 옷을 안고 자고 밥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너희는? 변호사 찾아다니고 보상금 계산하고 돈 나눌 궁리하고. 정말 다르네. 침묵이 흘렀다. 나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다. 내가 말했다. 이모, 이건 가족 문제예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가족?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니?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돈 이야기만 하는 게 가족이야? 이모는 우리 형편을 몰라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지혜가 소리쳤다. 살아야 한다고? 그래, 살아야지. 그런데 어머니 등에 칼을 꽂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니? 우리가 칼을 꽂아요? 우리는 그냥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권리. 법. 너희는 그것밖에 모르니? 사람 마음은?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이모,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이모는 나가주세요.
민수야. 수진이 아들을 쏘아봤다. 엄마, 이모가 자꾸 간섭하잖아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나는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아,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내가 밖에 있을게. 뭐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나는 집을 나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수진이 전화하기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와 지혜가 집에서 나왔다. 둘 다 화가 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수진의 집으로 갔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이 나를 돌아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미영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대. 내가 자발적으로 안 나눠주면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내겠대. 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그래. 민수가 그러더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정당한 권리니까 받아야 한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다. 미영아, 나 이제 이 집에 있기 싫어. 애들 얼굴 보기 싫어. 이 동네에 있기 싫어. 수진이 울먹였다. 수진아, 멀리 가고 싶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까지 이러니까 미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정말로 떠나고 싶어 했다. 이 집에도 이 돈에도 미련 없어. 그냥 다 주고 싶어. 대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수진아, 그래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충동적으로 결정하진 말아라. 이 집이 뭐가 중요해. 남편도 없는데. 남편 없는 이 집에서 혼자 뭐하고 살아.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응. 진심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애들이 계속 찾아올 거야. 돈 이야기하러. 그런 얘들 얼굴 보면서 어떻게 살아? 차라리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게 나아.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모르겠어. 바다가 보이는 곳? 아니면 산이 있는 곳? 조용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좋은 곳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수진의 집은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아서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의 작은 도시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강릉은 어때?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던데. 내가 제안했다. 강릉도 좋은데. 너무 유명해서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좀 더 조용한 곳은 없을까? 그럼 속초? 아니면 삼척? 삼척. 거기 좋다던데. 알아볼까? 우리는 인터넷으로 삼척의 작은 아파트들을 알아봤다. 바다가 보이는 소형 아파트가 적당한 가격에 나와 있었다. 수진아, 이거 어때? 방 2개에 바다 전망이래.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좋네. 여기로 갈까? 정말?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우리는 주말에 삼척으로 내려갔다. 실제로 본 아파트는 사진보다 더 좋았다. 작지만 아늑했고 발코니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미영아, 여기다. 여기서 살래. 좋아. 계약하자. 수지는 서울에 집을 팔고 삼척에 아파트를 샀다. 서울 집이 6억에 팔렸고 삼척 아파트는 1억 5천에 샀다. 남은 돈과 보험금, 보상금을 합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수와 지혜는 계속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도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사 전날 민수와 지혜가 집에 찾아왔다. 집이 거의 비어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보면 몰라? 이사 가는 거지.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사? 어디로요? 너희는 몰라도 돼. 엄마. 지혜가 소리쳤다. 이 집 팔았어요? 그래. 그럼 그 돈은? 그 돈? 수진이 비웃었다. 역시 너희는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어디 가려고 그래요?
민수가 물었다. 어디든 가겠지. 너희가 없는 곳으로.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요. 지혜가 울먹였다. 미안하면 다야? 너희 아버지한테도 미안하다고 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돈 계산한 거 미안하다고.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반성? 일주일 전까지 소송하겠다던 사람들이?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우리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화? 너희가 화를 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지. 민수와 지혜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수진이 두 자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보험금이랑 보상금 그거 너희 줄게.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대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우리 남남으로 살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울먹였다.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돈. 그거 다 줄게. 5억이든 10억이든. 대신 나는 너희 없이 살 거야.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필요 없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소송하겠다던 사람이? 수진이 냉소했다. 그건 우리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너희가 진짜 미안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엄마. 지혜가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내가 울 자격 있어?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지금 와서 우니? 나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수진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다. 엄마, 제발.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게. 민수가 애원했다. 안 돼. 너희는 이제 나한테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어도 장례식 오지 마. 제사도 지내지 마. 그냥 남처럼 살자. 엄마, 나가. 이제 나가. 수진이 문을 열었다. 민수와 지혜는 울면서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수진은 그제야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수진을 안아주었다. 잘한 거야, 수진아. 미영아,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근데 수진아, 지금 이대로 있으면 너만 계속 다쳐. 멀리 가는 게 맞아. 다음 날 우리는 이삿짐을 싸서 삼척으로 떠났다. 수진은 민수와 지혜에게 통장 사본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지혜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보험금과 보상금은 너희 계좌로 보냈다. 이제 너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야. 민수는 전세 대출 갚고 지혜는 결혼 준비하면 되겠다. 엄마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너희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너희까지 돈 이야기만 하니까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자식은 일찍 독립시켜야 한다는 거다.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바라게 된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다면 너희를 너무 오래 옆에 두었다는 거다. 진작에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욕심이 나서 계속 도와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보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독립해라. 엄마 도움 없이 엄마 돈 없이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다. 너희 아버지 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래도 조용히 나만의 삶을 찾아갈 거다. 엄마를 찾지 마라. 엄마도 너희를 찾지 않을 테니.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다. 마이너스 엄마가 삼척에 도착한 첫날 수지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미영아, 여기 공기 좋다. 그러게. 서울이랑 완전 다르지? 응. 여기서는 숨쉬기가 편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냥 조용히 살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보고 산책하고 책 읽고 남편 생각하면서 울고 싶을 때 울고 그렇게 살려고. 외롭지 않을까? 외로워도 괜찮아. 자식들 돈 타령 듣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났다.
민수와 지혜는 계속 전화를 했지만 수지는 번호를 바꿔버렸다. 내 전화로도 연락이 왔다. 이모,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받았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모,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돈을 돌려주면 다 해결될 것 같니?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엄마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걸. 그럼 뭔데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요? 마음이지.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 근데 너희는 돈 이야기만 했잖아. 이모, 우리 정말 후회해요. 후회는 이제 늦었어. 내 엄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너희 없이. 이모, 민수야, 이제 너도 진짜 어른이 돼야 해. 부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내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마지막 일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지혜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두 아이 모두 울먹이며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삼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집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외롭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편해. 당신 없이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애들 없는 건 별로 안 힘들어.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수지는 가끔 남편 무덤에 갔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갔다. 무덤 앞에서 수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애들이 날 찾아왔대. 미영이가 그러던데 매일 찾아와서 울고 간대. 근데 나는 안 보고 싶어. 지금 보면 또 마음 약해질 것 같아서. 당신이 살아있을 때 애들이 이랬으면 당신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호되게 혼냈겠지? 당신은 원래 원칙주의자였잖아. 2달이 지났다. 민수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수야. 저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용서 빌고 싶어요. 나는 민수를 쳐다봤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민수야, 너 제대로 먹고 다니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모, 저 엄마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구나. 돈보다 엄마가 소중하다는 걸. 네, 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민수야, 근데 너 지금 엄마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니?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미안해서?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요. 다 그래요.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요. 근데 제일 큰 건 엄마 없이는 제가 진짜 혼자라는 게 느껴져요. 아빠도 없고 이제 엄마도 없으면 저는 진짜 고아예요. 고아? 너 35이야. 고아가 무슨.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 부모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지 몰랐어요. 특히 제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미칠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엄마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 너희 생각 안 하고. 너희가 나타나면 또 힘들어할 거야.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글쎄다. 내가 물어는 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민수가 널 만나고 싶대. 싫어.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근데 얘가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많이 야위기도 했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 미영아, 나 이제 편해. 애들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 만나면 또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미영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지? 애들 때문이잖아. 그 애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여기 온 의미가 없어져. 알았어. 미안해. 나는 민수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35의 어른이 길거리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이모,
저 어떻게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민수야, 이제 내가 진짜 독립해야 할 때야.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전 못해요. 못한다고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너를 보내준 거야. 이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잘못을 깨달았으면 이제 달라져야지. 내가 진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엄마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지도 몰라. 어떻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해요? 내 힘으로 살아봐. 전세 대출? 내가 갚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 그게 어른이야.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석 달이 지났다. 수지는 삼척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바다를 보며 걷는 게 일상이 되었다. 남편 생각에 우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내게 전화를 했다. 미영아,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자식 키우는 거 말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대학 등록금, 전세금, 결혼 자금까지. 다 해주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 중학교만 졸업시켜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맞아. 우리는 다 스스로 해결했지.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줬어.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야. 애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보게 된 거지. 수진아. 미영아, 나 이제 확실히 알았어. 자식은 일찍 독립시켜야 해. 20살만 넘으면 내보내야 해.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된 어른이 돼.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애들은 평생 부모한테 매달려. 그런 것 같아. 나는 애들을 30까지 옆에 뒀어. 그게 잘못이었어. 진작에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그럼 애들도 진짜 어른이 됐을 텐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래. 그래서 나는 애들 안 볼 거야. 애들이 진짜 독립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면 또 의지하게 될 테니까. 나는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힘든 방법으로 배웠지만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민수와 지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내게 전화를 했다. 이모, 저 전세 대출 다 갚았어요. 정말? 어떻게? 부업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힘들었는데 제 힘으로 해냈어요. 잘했다, 민수야. 이모,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35 먹은 사람이 전세 대출도 못 갚고 엄마한테 손 벌리고 있었으니. 깨달은 게 중요해. 엄마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달라졌다고. 좋아. 내가 엄마한테 전해줄게. 지혜도 달라졌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애썼다. 신랑과 함께 작은 빌라를 계약했고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이모, 저 엄마 없이 결혼 준비하니까 너무 외로워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드레스 고르는 것도 예물 고르는 것도 엄마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야, 내가 진짜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 그럼 엄마도 마음을 여실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정기적으로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많이 안정됐다.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그걸로 공예품을 만들었다. 미영아, 나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수진이 조개 목걸이를 보여줬다. 예쁘다. 재능 있네. 그치? 나도 몰랐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팔아도 되겠는걸? 실제로 팔고 있어. 동네 카페에 맡겨뒀는데 꽤 팔려. 대단한데? 혼자 살면서 배운 게 많아.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남편 없이도 자식들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수진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서 기뻤다. 수진아, 민수랑 지혜 이야기 들어줄래?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뭔데? 민수는 전세 대출 다 갚았어. 부업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혜는 결혼 준비를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있어. 작은 결혼식이지만. 그래. 둘 다 많이 달라졌어. 더 이상 돈 이야기 안 해. 엄마 소식도 안 물어봐. 그냥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알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그냥 내가 알았으면 했어. 2달 후 지혜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신랑 측 가족들만 왔고 지혜 쪽에서는 친구 몇 명뿐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혜는 계속 울었다. 이모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면사포 씌워줬으면. 나는 지혜를 안아줬다. 알아. 근데 지혜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돈을 선택했으니까. 전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철이 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식이 끝나고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했다. 수진아, 지혜 결혼식 끝났어. 그래. 엄마 없이 했어. 신부 대기실에서 계속 울더라. 엄마가 면사포 씌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수진아, 말 좀 해줘. 미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거기 가고 싶었어. 딸 결혼식인데. 근데 못 갔어. 가면 또 마음 약해질 것 같아서. 알아? 나 나쁜 엄마지? 아니야. 넌 상처받은 엄마야. 그리고 내 자식들도 이제 알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1년 반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지혜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둘 다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명절마다 내게 선물을 보냈다. 이모,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건데. 나는 그 선물들을 수진에게 가져다 줬다. 수진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울었다. 애들이 날 잊지 않았구나. 잊을 리가 있겠니?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나도 애들 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느 봄날 수진이 내게 전화를 했다. 미영아, 나 서울 갈까 봐. 정말? 응.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어. 민수 얼굴도 보고 지혜 배도 좀 만져보고. 좋아. 내가 연락해 줄게. 근데 미영아, 내가 가도 애들이 받아줄까? 당연하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민수와 지혜에게 연락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 보고 싶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지혜 둘 다 울고 있었다. 이모. 정말요? 엄마가 우리 만나 주신대요. 민수가 울먹였다.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로 올라오신대. 이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토요일 수진이 서울역에 도착했다. 민수와 지혜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혜도 울었다. 수진은 한참을 두 자식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여기 사람 많아. 두 사람이 일어서자 수진은 그제야 두 자식을 안아줬다. 세 사람은 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수진은 두 자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많이 야위었네. 엄마도요. 엄마도 많이 야위셨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괜찮아. 근데 너희는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침묵이 흘렀다.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제 4개월 됐어요. 알아? 미영이한테 들었어. 엄마. 아기 낳으면 보러 와주실 거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외손주인데 봐야지.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도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전세 대출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승진도 했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한심했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저 이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요.
제 힘으로 살게요. 그래야지. 넌 어른이니까.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일들, 서로의 근황, 앞으로의 계획.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졌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 일어서려고 하자 민수가 물었다. 엄마, 서울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나는 삼척이 좋아. 그럼 가끔 찾아가도 돼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근데 자주는 안 돼. 나는 이제 내 삶이 있거든.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또 돈 이야기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알았지? 네, 엄마. 절대 안 할게요. 수진은 삼척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미영아, 애들 만나고 왔어. 어땠어? 많이 달라졌더라. 눈빛이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눈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후회가 가득하더라. 후회하는 게 좋은 거지 뭐. 미영아, 나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뭘? 자식은 일찍 독립시켜야 한다는 거. 내가 애들을 너무 오래 품고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망가진 거야. 진작에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독립시켰잖아. 맞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했으니까. 애들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나 없이도. 넌 어떻게 할 거야? 나?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남편 없이 자식들 없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제는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 잘됐다, 수진아. 응. 정말 잘됐어. 이렇게 되기까지 힘들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식도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수지는 여전히 삼척에서 살고 있다. 조개 공예는 작은 사업으로 발전했고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예술가가 되었다. 민수와 지혜는 가끔 삼척을 찾아온다. 명절에 한 번, 어머니 생신에 한 번. 그 이상은 오지 않는다. 수진이 원하는 만큼만. 지혜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진은 한 달 동안 서울에 올라와 있었다. 손주를 돌보면서 딸을 도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삼척으로 돌아갔다. 엄마, 좀 더 계세요? 저 아직 서툴러서. 지혜가 애원했다. 아니야. 넌 이제 엄마야. 내가 해야 해. 나는 이제 내 집으로 갈 거야. 엄마. 지혜야, 넌 잘할 수 있어. 나 없이도. 그리고 힘들면 남편한테 도움받아. 그게 부부잖아. 수지는 삼척으로 돌아왔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잘한 거야. 애들을 독립시킨 거. 이게 진짜 사랑이야.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어느 저녁 수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우리가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줬던 거. 그래서 애들이 우리를 돈으로만 본 거야. 우리가 애들을 버릇없게 키운 거지.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애들도 달라졌고 나도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 엄마와 자식이지만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 외롭지만 괜찮아. 슬프지만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이야기해 줄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얼 깨달았는지.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남편 없는 외로움도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도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자유였고 평화였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나는 가끔 수진을 만나러 삼척에 간다. 갈 때마다 수진은 조금씩 더 밝아져 있다. 남편을 잃은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미영아, 너 아들 있지?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그 애 몇 살이야? 23. 그럼 이제 독립시켜. 일찍 독립시켜야 해. 그게 애를 위한 거야. 그래야 하나? 그래야 해. 나처럼 30 넘어서까지 붙들고 있지 마. 20 넘으면 내보내. 그래야 애가 진짜 어른이 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미영아, 애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 해줄수록 애는 더 바라게 돼. 부모는 돈 주는 기계가 아니야. 그걸 애가 알게 해줘야 해. 그래, 알겠어.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힘들게 배웠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 부모가 죽어도 자식한테 돈만 주면 슬픔은 없다는 거. 자식들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남긴 돈을 계산하지. 그게 현실이야.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겪었잖아.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에 애들이 보상금 계산하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미영아,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적당히 주고 일찍 독립시켜. 그게 자식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거고. 수진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장 힘든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을 나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부모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식은 일찍 독립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혼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자식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수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모든 것을 떠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수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다.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거. 함께 있다가 떠나가는 거.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 그게 인생이구나.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외롭지만 자유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수진의 삶은 계속된다. 조개를 주워 공예품을 만들면서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을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수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슬프지만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